이번에 7강은 우리가 6강에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잡는 그러한 그 매출 금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한 매출 금액에 따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라서 자산 부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런 데 대한 논의를 우리 7강을 통해서 또 역시 분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 보시면 1. 정리, 그래서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매출 인식의 분계, 그래서 도급 현장에서 차변의 공사 미수금, 가로 열고 또는 공사 손수금, 대변의 공사 수익, 이런 분계가 하나 있고요.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 미수금, 또 가로 열고 분양 선수금, 또는 분양 수익이다. 이런 분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출 인식의 분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고, 그 밑에 그가 매칭되는 매출원가 인식의 분계는 도급 현장에서는 차변의 공사원가, 대변의 미성공사, 분양 현장에서는 차변의 분양원가, 대변의 미완성 주택, 그리고 용지. 실은 이러한 분계를 결산 시점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대한 공사 인식에 관한 모든 처리는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분계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7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칠판을 보면서 35쪽에 나와 있는 그 위에 그 분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7강의 목적이니까 그 분계에 대한 흐름을 한번 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급 현장이다 라고 하면 도급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순서로 업무가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먼저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전에 뭐가 있겠네, 그죠? 입찰에 관한 활동이 있겠네, 그죠? 네. 입찰에 관한 활동을 하고 나서 우선 협상의 대상이 되거나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1차적으로 도급은 민관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공사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선금을 서로 간에 수수하게 됩니다. 선금을 수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이제 착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착공을 하고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공사 대금의 수수 방법, 공사 대금의 방식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올 수도 있고 일정금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면 마지막에 준공을 하면서 준공급을 인수를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이 짜여지겠죠. 자, 그러면 입찰할 때 드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 7강의 논제는 아닙니다만은 간단히 정리하면 입찰할 때 드는 돈은 우리가 바로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찰할 때 어떤 돈이 든다.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원칙은 수주비지만 선급공사 원가라고 계산 처리해놨다가 그 현장이 낙찰이 되면 이제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주비인 공사 원가로 산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종치고 이제 선금이 들어온다. 그럼 선금에 대해서 발주자한테 선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입금증을 주면서 돈을 받고, 다만 선금에 대한 공급 시기 문제는 우리가 부가세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거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선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돈을 지급받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차변에 일단 청구를 하면 공사 미수금, 그리고 대변에 청구를 하니까 공사 선수금.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빨간색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선금이 총 도급액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선금이 30%다. 그러면 공사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30억에 부가세 3억이고 공사 미수금은 3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1차 기성금 처리가 됐습니다. 선금 정산을 다 하고 나서, 물론 선금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한 절차도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선금 정산을 다 한 숫자가 지금 기성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기성금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역시 회계 처리는 동일합니다. 차변의 공사 미수금,
대변에 세금 계산서 빨간색을 교부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오지만, 자, 여기에 계정을 뭐로 써주느냐?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정상적으로 그냥 다른 회사가 하는 것처럼 처리한다면, 또는 우리 전산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고 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쳐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뜨는 계정이 뭘까?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잘하면 공사 수익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못하면 매출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두 가지 계정은 우리가 건설 부가세를 논할 때 공급 시기와 건설 회계에서의 매출 시기에 대한 아주 현격한 차이를 인식을 못한 데서 비롯된 거죠. 따라서 정답을 쓰면 얘들이 아니고 뭐가 많이 되느냐? 앞에 공사선수금, 선금에 대한 공사선수금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변 계정은 공사선수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공사선수금이 와야 되느냐? 매출하면 안 되느냐? 물론 우리가 전문업체로서 단기도급 공사를 많이 수행하고 뭐 2달, 석 달 아니면 6개월 만에 공사가 다 끝나서 그 시점에 단 한 번도 연말 결산이나 결산을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면 그냥 뭐 매출이나 공사 수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은. 그러나 만약에 하나의 현장이라도 결산기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현장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공사 수익 이래 적어놨을 때는 아주 어려운 또 잘못된 그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공사선수금이 대변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 기성금에 대한 청구라는 것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에 불과한 그 교부할 때 회계 처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바로 전 강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의 매출은 언제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세금 계산서 교부할 때 no. 언제라 그랬습니까? 결산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공급 시기마다 자기가 대변의 세금 계산서 매출을 교부하면서 공사선수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고 매출은 결산 시에 딱 한 번 뭐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잡는 거라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전체 공사 기간을 다 따지면 매출 세금 계산서 쭉 합친 놈하고 공사 수익 진행률에 따라서 쭉 합친 놈은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지만 과세 기간이나 회계 기간을 잘라보면 양자는 완전히 틀려야 된다. 같은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완전히 틀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분계까지 왔다고 하고 이제 결산이 됐습니다. 이제 결산이 됐다. 그럼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막 결산을 그냥 우리 12월 말 결산이라고 정리를 하십시다. 그런데 저 현장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계산한 걸 한번 쭉 그냥 정리해 놓죠, 뭐.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30억에 3억 기장이 돼 있었고 1차, 2차 기성고 하면서 다시 뭐 22억에 공사선수금 20억에 부가세 2억 이런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장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12월 말일이 됐습니다. 매출은 뭐로 잡는다 그랬습니까? 진행률에 따라 잡는다. 이 현장의 진행률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60%가 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출은 얼마입니까? 100억이 60%하면 60억이죠. 따라서 분기를 해보죠. 12월 말일 날 대변의 공사 수익 60억 하고 차변에 뭐를 빼줄 거냐? 봤더니 여기 있듯이 공사선수금 30억, 공사선수금 20억, 50억이나 먼저 돈 받아놓은 것처럼 해놓은 게 있네. 이놈들을 차변으로 뺍니다. 차변에 공사선수금 50억. 빼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대차는 맞아야 되는데 10억이 모자라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사미수금이라는 소위 진행률에 따른 공사미수금이 10억이 계산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우리 35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결산 시점에 공사수익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났더니 종전에 세금 계산서를 끊었던 것보다가 진행이 더 많이 됐다.
따라서 나머지는 페이퍼상 진행률을 기준에 따라서 10억이라는 공사 미수를 설정해 준다. 만약에 이런 현장에서 진행률을 따져봤더니 진행률이 40%다. 라고 한번 해보죠. 40%가 돼버리면 종전에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게 50억이죠. 그럼 총 매출은 지금 이번 기는 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 미수금 계산할 게 없고 공사 선수금에서 40억을 빼주는 이분금에 해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결산을 마감했다 그러면 공사 수익 40억에 대변에 유동부처에 공사 선수금 10억 있는 걸로 이 현장은 끝이 나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가 분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급이나 분양이나 일단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그 시기에, 즉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차변과 대변의 공사 선수, 공사 미수, 분양 선수, 분양 미수를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쌓여진 공사 선수나 분양 선수를 진행률에 의한 매출을 인식하면서 대변에 있는 놈을 차변으로 자꾸 빼나가고 혹시나 모자라면 공사 미수를 또는 분양 미수를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의 붕괴가 매출 인식에 관한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인식은 어떻게 할 거냐. 매출 원가 인식에 대한 붕괴도 유사한 형식이 되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급 현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아까 했던 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거다 이 말이죠. 도급이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가 쌓여있을까요? 나무가 이래 빨아먹고 자랐던 그런 각종 원가를 우리가 어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놨죠? 지금까지 이 안에 들어갔던 것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라는 계정으로 쭉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 순간에 이제 얘는 하나의 이렇게 된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결산하는 순간에 이렇게 자산으로 된 놈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 이 발생한 놈을 대변으로 빼면서 얘를 미성공사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만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저 나무가 현장이 마침 도급 현장이 아니고 분양 현장이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있는 거구나. 이래 되니까 이거는 미성공사 대신에 미완성주택이라는 이런 계정이 저기다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던 것이 진행기준을 쓴다 그랬으니까 진행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이까지 썼던 원가를 이제는 파는 겁니다. 얘처럼 됐네 팔자 파는 거죠. 이놈이 대변으로 빠지면서 위에다 적으면 미성공사나 미완성주택이 대변으로 빠지면서 미성공사가 이렇게 빠지면 차변에 공사원가라는 매출원가 계정이 오는 것이고요. 미완성주택이 대변으로 빠지면 역시 분양원가라는 매출원가 계정이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은 항상 한 단계 더 어렵고 높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입문 시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 강의를 요런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현장은 왜 어려우냐? 그럼 봐보죠. 이게 분양 현장입니다. 이게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놈이 이어진 미완성 주택이라고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인데 알고 보니까 얘들은 벌집이라 그랬죠? 이렇게 1호, 2호, 3호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제 확 파는데 예를 들어서 요만한 것들은 지금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는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됐다. 그러면 같은 현장이지만 요 지금 분양 계약 체결된 요 가구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매출 인식합니까? 얘들은 예약 매출이기 때문에 얘들은 진행 기준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요 놈들 요것들은 지금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됐잖아요. 분양 계약 체결 안 된 거는 집주인이 누굽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건설회사죠. 따라서 더 이상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재고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급에서는 자라났던 나무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자라났던 이 나무를 몽창 다 팔아먹었죠. 그죠? 이게 한 현장이니까 싹 팔아먹었는데 분양 현장은 이 나무가 벌집이더라. 막 주인들이 벌집이야. 이러되면 이것 중에서 팔린 놈만, 요 놈만 날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들어갔던 원가 가운데 팔린 것만 날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양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양률은 건축 연면적, 우리의 회계 세무의 다른 목적 때문에 실은 판매 예측 가치라든지 아니면 순실현 가치를 갖고 분양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장 같으면 만들고 있던 모든 가구가 한꺼번에 다 팔렸으면 좋은데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됐다면 팔린 가구는 수시 위성공사가 공사원가 되듯이 그냥 미완성 주택 날리면서 차변의 분양원가를 처리해 주는 것이고, 안 팔린 것은 그냥 가만히 재고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것이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 안 팔려버리면 뭡니까? 그냥 완성주택으로 장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면 분양 현장은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을 건설회계에서는 용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용지라는 것도 결국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팔린 가구분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을 써서 분양원가인 매출원가로 얘도 떨어나가야 됩니다. 분양원가로 이렇게 떨어나가는데 이 분양원가로 떨어나가는 방식 역시 상당히 복잡하지는 않은데 우리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려운 주제에 속합니다. 간단한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시죠. 이 용지가 이만큼만 용지가 있다. 땅이 있는데 얼마만큼을 이번에 팔린 가구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원가로 뜰 것이냐라는 걸 설정할 때 용지 중에서 위에 부속 토지를 보죠. 걔들 집인데 집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파란 표시한 예약 매출된 가구분은 이만큼이고, 그죠?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아직 안 팔렸네요. 그럼 얘들은 매출원가가 뭐고 될 사유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가만히 남아져 있고 이놈이 이제 매출원가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얘도 한꺼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요만큼밖에 집을 못 지었으니까 요 부분만큼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총 용지가액 중에서 분양률에 따라서 소위 분양된 가구의 부속 토지 금액을 결정하고 그 부속 토지 금액 가운데 공사 진행일만큼만 이번에 분양원가로 회계 처리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우리 상단부를 이제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분계, 매출인식 분계, 도급 현장. 결산 시점에 대변에 공사 수익을 잡고 차변에 공사 선수금을 떨고, 그죠? 모자라면 분양 미수금까지 더 계산한다. 분양 현장 마찬가지죠. 매출원가 인식, 도급 현장은 미성공사 있던 거 차변에 넣으면 대변으로 다 떨고, 그리고 공사원가를 일시에 인식해주고, 분양 현장은 미완성 주택에 모였던 것 가운데 뭐만 대변으로 뺍니까? 분양된 가구 포션만 대변으로 빼고, 그리고 뭐만 또 대변으로 뺍니까? 땅값 중에서 이번에 진행률을 감안한 분양된 가구분만 대변으로 빼면서 차변의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지금 의미 6줄, 특히 분계 4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시면 실은 7강은 뭐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우리 밑을 쭉 읽으면서 한번 개념을 훑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번 공사 수익의 인식. 공사 수익의 인식은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뭐 일반적인 틀입니다. 출발 공사 현장을 선정하고 도급 계약서에 의한 도급 금액을 결정한다. 즉 도급 금액이 결정이 돼 나오면 설계 변경까지 감안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급 시기, 소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까지 감안을 해야 채권 채무에 대한 회계 정리가 종결이 되겠죠. 다음 공사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그리고 원가 계산 실시한 것과는 별도로 우리 총 공사 예정 원가, 즉 실행을 다시 원칙은 짜야 됩니다. 짜서 공사 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을 만들고 그리고 현장의 도급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주면 누적 공사 수익이 되고
직전년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을 빼주면 단기에 인식할 수익이 결정되고 그 수익에다가 이번에 미성공사 쌓인 놈을 전부 다 공사 수익과 매칭시키면 바로 그 현장의 공사 손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35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니까 성금에 대한 청구를 할 때 차변의 공사 미수, 대변의 공사 선수, 부가세의 수, 기성금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36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수익 인식할 때 차변에 다시 공사 선수 빠지고 또는 공사 미수까지 계상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사원가 붕괴가 미성공사 빠지고 차변에 공사원가라는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양자를 공사 수익과 공사원가를 매칭 딱 시키면 손익계산서의 맨 위에 매출, 두 번째 매출원가 해서 공사 손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가 분양 수익의 실현에서 나타나죠. 분양은 조금 고민할 게 많다. 우리가 지금 입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좀 벗어납니다만은 첫 번째 건설 현장을 선정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분양률의 결정입니다. 그 분양 현장은 또 한 번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만은 분양 현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벌집입니다. 분양 현장은 벌집이다. 따라서 벌집 중에서 꿀이 들어있는 즉 예약 매출된 가구는 어떤 거고 안 된 거는 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틀로 쭉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인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인도 기준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분양 현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참 애물단지처럼 분양 계약이 체결 안 된 가구가 있더라. 그럼 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되는 시점에 그 가구에 안분되는 건축비 원가하고 땅값을 다 엑셀로 마련해놔야 돼요. 그러면 101동 101호가 준공됐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고 용지비는 얼마다 딱 돼 있으면 그놈이 나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인도 시점에 따라서 곧바로 이제 분양수익 인식하고 지금 별도로 계상해놨던 그것만큼 완성건축 또는 완성주택에서 대변으로 빼서 분양원가를 인식하고 용지에서 대변으로 빼서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이런 인도 시점에 따른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38페이지에 있는 도급 현장을 갖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38페이지의 기본 사례, 각 해계년도별 공사 수익의 계산 구조에서 도급액은 30억, 공사기간은 2005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다. 발생한 공사 원가가 3억, 또 18억 3,200, 6억 6,800이 나와 있고요. 다음 총 공사 예정 원가 실행이 2005년도가 25, 2006년도가 26, 2007이 38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맡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의 사례 해설의 박스 있잖아요. 이런 것은 꼭 구비하셔야 됩니다. 누적 집계해가면서 2005년도에 보시면 도급액이 30억에 진행률 12%. 12%는 어떻게 나왔나요? 2005년도에 발생한 공사원가 3억에다가, 그죠? 총 공사 예정 원가라는 것은 3억을 포함한 것이죠. 그것이 25억이니까 25억분의 3억 해서 진행률이 12%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매출액은 30억 곱하기 12%에서 3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럼 2006년도는 어떻게 될까? 역시 진행률이 82% 나왔다. 그러면 30억 곱하기 0.82 한 놈이 2006년도까지 인식할 총 수익액이고 따라서 2005년도 매출액 3억 6천 빼줘버리면 21억이 역시 2006년도에 매출이 되는 것이고 준공한 2007년도에는 총 30억을 다 인식을 하면 종전까지 24억 6천 인식해놨던 거 빼면 5억 4천이 2007년도에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상에서, 이 지금 현장에서 2007년도에 준공되기 전에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도급액이 33억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단순하게 2007년도 30억이 33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4억 6천 인식했던 게 빼져버리면 2007년도에는 8억 4천의 매출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미래적 절여에 의한 진행 기준의 적용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2번 분계를 보시면 이 현장은 아마 돈 하나도 안 받고 준공급인가 보죠. 그래서 그냥 2005년도에는 공사 수익 인식하면서 전부 다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미수금 계상한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실제로 발생했던 2005년도에 3억
2006년도에 18억 3,200, 2007년도에 6억 6,800이 미성공사나 사이트 놈이 대변화 몽창 다 빠지면서 공사 원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이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계상하는 이 틀을 이제 손익계산서로 옮겨보면 제일 밑에 각 회계년도에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2005년도에는 공사 수익 매출과 공사 원가 매출 원가 했더니 이익이 6천만 원. 2006년도에는 21억과 18억 빼니까 이익이 2,680만 원. 2007년도에는 결손이 났네요. 그죠? 1억 2,800만 원. 만약에 2007년도에 결손이 났는데 2006년도 말 현재에 2007년도까지 발생할 공사 예정 원가를 산정을 하고 그것을 봤더니 앞으로 받을 공사 수익보다가 넘어선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때 나타나는 계정이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2006년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급에 관한 주제에 해당합니다만은 그러한 현상이 있으면 공사 손실 충당금을 인식해서 2006년도에 2007년에 발생할 손실까지 다 인식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설 손익 인식에 관한 주제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